안녕하세요. 의생명 시스템 정보학 교실 정인경입니다. 저는 통계학 전공자이고 의예과 2학년에 개설되는 의학 통계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과목이 바로 의학 통계학인데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예과에 입학했는데 왜 통계학 수업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인 1950년대에 윌크스라는 통계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언젠가는 효율적인 시민으로 읽고 쓰는 능력처럼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웰스라는 공상과학 소설가의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요. 요즘과 같이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그 언젠가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의사로서 가져야 할 통계학적인 마인드는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들이 지금까지 쌓여진 그 많은 치료 경험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2022년 란셋이라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 논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고강도 스타틴 단일 요법 치료에 비교하여 중강도 스타틴 요법과 이제티닙을 병용하여 치료하는 것의 장기적인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의 배경은 이 환자들을 고강도로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부작용이 심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중강도로 치료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여전히 유효하겠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를 해야 할까요? 이 논문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연구는 무작위 배정, 그리고 공개 라벨, 그리고 비혈증성 임상시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 연구인 임상시험의 한 형태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26개 기관에서 진행된 오랜 기간 시행이 되었던 임상시험의 결과를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몇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환자를 배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논문은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장장 3페이지에 걸쳐서 그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나타내는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 이 해저드 레이시오나 95% CI 그리고 p-밸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위험비 그리고 95% 신뢰 구간, 유의 확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중강도 치료를 하더라도 고강도 치료를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 논문 하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분석 방법이 어떤 것이 쓰였는지, 어떤 설계가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계학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통계학은 데이터의 과학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설계하고 데이터를 탐색, 분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이 통계학입니다. 사실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통계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칭하는 경우에는 주로 머신러닝 방법을 적용해서 어떤 것을 예측하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컴퓨팅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관심 대상 전체를 population,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샘플, 표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 전체인 population을 우리가 모두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아마 더 제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이나 비용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집단의 일부인 샘플을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population에 대한 추론을 하는데 이 과정이 통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 통계학에서는 이제 의생명 연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방금 population과 sample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population은 우리의 관심 대상 전체를 말하고 sample은 population의 일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것은 population의 일부인 sample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population에 대한 추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샘플을 가지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수많은 가능성의 샘플들이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분석한 샘플의 결과는 population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샘플들의 결과들을 가능성으로 표현한 것을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표본 분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표본 분포는 이론적으로 또는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한 샘플로 population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함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계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분석한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함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p-value, confidence interval, 스탠다드 에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p-value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한 이후에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통계학 과목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설계 방법 그리고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통계학의 역할을 잘 표현한 것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계로 거짓말하기는 쉽지만 통계 없이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한 학기 동안 의학 통계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통계학적인 마인드를 기르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